예, 너무 가깝나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6번째 시간이죠. 유식의 개요, 유식불교의 개요. 그러니까 유식불교를 본격적으로 하는 강의는 아닙니다. 유식불교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일단 그 교과서를 정해서 뭐 한 30회, 40회 이렇게 해야지요. 근데 요거는 지금 전혀 이제 전혀 유식 공부를 안 하신 분들한테 대충 유식이 이런 거다라고 소개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8회, 9회까지 하려면 30분 동안에 8회면은 뭐 4시간 분량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 7식 했는데 요번 5회차에도 제 7식을 계속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7식에 대해서는 뭐 8식만큼 아레아식만큼 그렇게 할 얘기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논사들도 실제로 그 아레아식에 대해서 뭐 집중적으로 그 얘기를 많이 했고 또 그만큼 아레아식이라는 것이 깊은 식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결론이 쉽게 나질 않으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인데 칠식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칠식의 특징이라는 것이 아집을 붙들고 있는 식이다. 아집의 근거가 되는 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좋은 거, 나쁜 거, 이로운 거, 해로운 거, 그 다음에 자기의 욕망, 욕심,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번뇌, 그런 것에 뿌리가 되는 식이다. 근거가 되는 식이다. 그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나라고 하는 상, 그런 것이 이제 그 붙어 있는 데가 다 칠식이다 말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칠식 얘기하게 되면 이제 번뇌론을 얘기하게 되는데, 번뇌라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탐진치 만의 견 해서 6가지 번뇌인데, 물론 유식에서는 그거를 이제 그 중에서 4가지로 더 수렴해 가지고 아치, 아만, 아에, 아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탐이 아에가 되고 진심도 결국은 요게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진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탐진을 합쳐서 2개를 합쳐서 아에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탐진 치가 이제 아치고 만이 아만이고 탐진 그 다음에 이제 의법은 빼고 사견을 갖다가 악견해서 유식에서는 그냥 아치, 악견, 아에, 아만 해서 4개로 했지만은 그건 원래는 그것이 이제 10번뇌 해서 10번뇌 해서 견이 5가지로 나누어지니까 10번뇌죠. 유신견, 사견, 변견, 계금치견, 견치견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식 이러한 집착하는 제7식이 사라지는 단계를 전식 득지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지혜가 생겨서 이제 번뇌의 결박에서 벗어나는 거죠. 결국 번뇌의 결박에서 벗어난다는 얘기가 이제 칠식이라는 집착에서 이제 벗어난다는 얘기가 되고, 그게 이제 251쪽에 나와 있습니다. 무아의 진리를 꿰뚫는 지혜, 무분별지가 함께하면 아집은 사라진다 했습니다. 무분별지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분별의 근거가 아집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의 지혜를 획득해야지만 아집이 없어진다 해서 유식에서는 수행의 가장 큰 목표를 무분별지를 얻는 걸로 봅니다. 분별이 없는 지혜.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얘기만 하면은 분별이 없으면은 네 거 내 거 없고 그냥 좋고 나쁜 것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뭐 그냥 그러면 되나 보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현실 생활에서는 무능한 인간이 되기가 쉬워요. 왜냐,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고 생멸이 있고 현실을 잘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현실을 잘 사느냐에 대한 판단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중생들은 무엇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판단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분별지라는 것인데, 자기라는 것이 없어지고 악연, 아상, 아만, 아집이 없어지면은 그때에 이제 무분별지를 얻게 된다는 거니까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무분별지를 얻고 나서 현실에 대해서 분별이 없어져 버리면 현실적으로 아주 무능한 인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도 현실에서 살아갈 수가 없고 뭐 당연히 보살행도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분별지를 얻은 후에 다시 현실에 대한 지혜, 현상에 대한 지혜, 속죄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할까요? 그거를 무분별 후득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식 공부에서는 무분별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분별 후득지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무분별에서만 끝나면 아주 그거는 그 무능한 인간이 돼버리죠. 자, 그래서 무분별 뒤에 얻는 지혜를 무분별 후득지라고 한다. 세간의 여러 가지 일, 현상에 대해서 집착 없이 하니까 그게 무분별이에요. 집착 없이 잘 아는 지혜이다 했어요. 그래서 무분별지다 하면 이건 뭐 대승해서 하는 얘기지만은 무분별지만 얻으면 이건 소승아라한의 지혜다라고 하고 무분별 후득지까지 얻어야 이제 대승보살의 지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그 초기 대승 때 이제 소승을 폄하해서 한 얘기고, 소승에서도 뭐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교리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졌었다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45쪽에 책에 보면은 7, 8식은 항상 작용하고 6, 7식은 요별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7, 8식은 항상 작용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의식이 제 6식이죠. 그 다음에 전오식까지 하면은 안이, 비설, 신, 의식, 이 6가지 의식은 사실은 있다 없다 해요. 있다 없다 해요. 잠잘 때는 없기도 하고, 마취당하면 뭐 없기도 하고, 뭐 정신을 깜빡 잃기도 하고, 눈 감으면 어떻게 보면 안식이 없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전육식은 있다 없다 합니다. 그 대신 전육식은 분간을 해요. 요별을 해요. 분간을 한다는 걸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유식불교에서는 료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육식까지는 그 료별하고 분간하고 따져요. 게다가 이제 육식은 또 생각을 하죠. 그것을 사량한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7, 8식은 이거는 우리 의식의 저변에서 항상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 8식은 항상 작용하고 전육식은 료별, 분간, 사량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7식은 또 하나 특징이 항상 살아있으면서도 료별, 사량, 분간을 해요. 7식은 여기 자기한테 유리한가, 자기한테 좋은가, 나쁜가 이런 거를 계속 따지는 아집이 있는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7식의 가장 큰 특징이 항상 하면서도 료별, 사량한다라는 것이 이제 7식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에 이제 인하견, 법화견, 아집, 법집을 갖다가 이제 극복하면은 번뇌장, 소지장을 그런 것이 번뇌장, 소지장이고, 번뇌장을 극복하면 열반을 얻을 수 있고, 소지장을 극복하면 이제 보리를 얻는다. 이런 것은 이제 그 대승불교가 나오면서 이제 그 소위 그 법화견을 법집을 극복한다는 개념으로 강조됐던 것인데, 그건 나중에 공부하시면 됩니다.
구생아집, 분별아집이라는 것도 있는데 구생아집은 누구에게나 항상 다 같이 있는 갖추어진 처음부터 갖추어진 아집이고 분별아집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분별에 의해서 생기는 아집이다. 그래서 분별아집이 더 끊기가 쉽고 구생아집이라는 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바탕에 있는 아집이니까 끊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용어 설명이고 열반과 보리 얘기가 나왔는데 그 개념 차이는 아시나요? 열반은 사실은 그 초기 불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봤는데 가장 이상적인 형태란 게 뭐냐 하면은 탐진치가 꺼진 상태. 열반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번뇌가 극복된 상태, 번뇌가 없는 상태, 그게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없다는 것은 번뇌 아까 얘기했죠. 6번뇌 내지 10번뇌. 그 번뇌 중에서도 가장 뿌리가 깊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결국은 애욕입니다. 욕탐. 탐이라는 것은 이제 뭐 소유욕이나 만심도 이제 교만심이나 이런 것도 이제 탐심에 속하지만은 탐보다도 욕이 더 크죠. 애욕. 그 다음에 욕에는 이제 존재하려고 하는 생명체로서의 존재하려고 하는 욕도 욕이고 뭐 파괴욕도 욕이고 소유욕도 욕이고 그런데 욕이라는 것이 가장 그 근본적인 것이니까 그 욕을 극복해야지만 자제하게 되고 진리와 개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진치의 불이 꺼진 상태, 완전히 꺼진 상태, 그걸 열반이라고 했죠. 그래서 초기 불교부터 그 열반이 가장 이상적인 목표 였죠. 열반은 절대 죽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열반을 죽음과 처음부터 많이 연관시켰어요. 그러니까 열반의 원래 정의는 탐진치의 불이 꺼진 상태니까 탐진치의 불이 꺼진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탐진치의 불이 꺼지지 뭐 죽은 사람이 무슨 탐진치의 불이 꺼져요.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것도 다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때 고대의 인도인들의 그냥 자연적인 신앙에 열반을 얻으면은 윤회를 안 한다 이런 그 신앙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윤회를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인생을 굉장히 괴롭게 생각해서 우리 동양 사고방식하고는 다르죠, 그죠? 그 중국 사고방식도 생 자체를 그렇게 혐오하거나 싫어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인도에서는 다시 태어난다는 걸 너무나 싫어해 가지고선 깨달아 가지고선 진리의 성취자가 되고 그러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런 그 사람들만의 독특한 그 문화가 있었고 그래서 깨달으면 열반을 얻으면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열반을 죽음과 연관하게 됐던 거지요. 그래서 뭐 열반에는 뭐 유효열반, 무효열반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완전히 뭐 생명체가 끊어진 열반을 무효열반이라고 해서 남음 없는 열반이라고 하고 살아있는 존재가 이제 깨달으면 이제 열반을 얻었으면은 유효열반이라고 하는데 열반의 진정한 의미는 유효열반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이 열반을 해야 하고 뭐 부처님처럼 교화도 하고 보살행도 하고 다 그러고 죽고 나서 열반 얻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열반과 죽음을 연관시킨 것은 고대 인도의 그 사람들만의 독특한 풍습이었고 그에 따라서 열반의 개념이 실질적으로 많이 왜곡돼 왔다. 심지어 불교 내부에서도 불자들 사이에서도 인도 불자나 한국 불자나 중국 불자나 열반이란 것은 탐진치의 불이 꺼진 건데 열반을 갖다가 죽고 다시 안 온다. 그걸 회신멸지라고 그래요. 몸이 회처럼 돼가지고선 됐고 멸지, 지해고 아르마리고 뭐고 다 없어진 상태 그거를 열반이라고 하는데 열반은 결코 회신멸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반을 회신멸지로 잘못 얘기하고 알아듣는 그런 그 잘못된 문화풍토가 계속 있어 왔다는 거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 대승불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대승이 소승을 그렇게 비난하고 소승을 부정한데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승에서는 열반 개념을 갖다가 열반이라는 말을 참 잘 안 써요. 그리고 열반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누누이 강조한 것이 열반경 40권 그 두꺼운 경이고요.
열반경 사십경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 보면 열반이라는 것은 절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 대승이 무지하게 애썼고, 그래서 대승이 저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승에서는 열반이라는 단어 자체가 많이 더러워졌으니까, 많이 오용되니까, 열반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꾸만 죽음하고만 연관되니까, 아, 이게 열반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면 안 되겠다 해서, 그러면은 대승에서는 최고의 깨달음, 가장 높은 진리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 그걸 뭐라고 했냐. 그래서 대승에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강조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그러잖아요. 무상정등정락, 위 없이 정등, 가장 부처님과의 경지와 똑같이 높은 올바른 깨달음. 그것은 무상정등정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해서 앞에 거 기니까 띄고선 그냥 보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소위 소승의 목표는 열반이고 대승의 목표는 보리다, 이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상정등정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또 다른 말로 보리가 깨달음이니까 일체지,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자, 열반과 보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60쪽에 보면은 이제 제7식이 있는 이유, 왜 제7식이라는 것이 그런 개념이 논리가 필요했느냐 하는 건데, 그건 뭐 저기 옛날에 그 프로이트나 융이 너무나 잘 밝혀줘가지고선 우리 의식 밑에는 무지하게 큰 서브컨셔스니스, 잠재의식이 있다라는 거 많이 얘기했죠. 이 제7식은 잠재의식보다도 훨씬 더 큰 잠재의식이고, 프로이트나 융이 얘기한 잠재의식은 그 제7식의 일부분이죠. 그러나 이제 그 잠재의식이라는 걸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제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 이제 보통 국민들이 많이 잘 알고 있으니까 잠재의식도 제7식에 해당하는 거죠. 보통 이제 뭐 사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의식은 전체 의식 중에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전체 의식은, 그러니까 7, 8식은 물론 그 사람들은 8식의 존재를 몰랐지만 잠재의식이 현재의식, 드러난 의식 제6식보다 7배가 많다. 실제로는 뭐 그보다 더 많겠죠. 어쨌든 하여튼 그런데 그러니까 뭐 제7식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의식 하에서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모르게 내 생각 없이 나를 충동시키는, 어떻게 보면 나의 생명력, 욕망, 그런 거 분명히 있잖아요. 욕망이라고 다 나쁘냐 하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또 나와요. 그거는 이제 챕터를 또 달리 하는데, 대부분 욕망은 나쁘죠. 그러나 선한 욕망도 있죠. 선한 욕망은 우리가 키우고, 특히 이제 구도를 향한 열망, 보살심을 향한 열망,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또 키워야 되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 같은 욕망이라도 용어를 좀 달리 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분간을 해야 되는 거죠. 욕망이라고 다 같은 욕망이냐, 그렇게 얘기돼야 되는 겁니다. 좋은 욕망도 있지 않냐? 그래, 좋은 욕망 있어. 좋은 욕망 있다고 해서 나쁜 욕망을 합리화시키지는 말라. 그것이 제 말씀입니다. 나쁜 욕망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욕망이 있다고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얘기 마찬가지죠. 돈이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까지가 필요가 없고, 돈이 있으면 악을 초래하고, 돈이 있으면 나태해지고 태만해지고 소유욕을 충만시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돈을 추구하면서도 불구하고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이 필요한 최소한의 돈은 꼭 있어야죠. 그러나 당신이 추구하는 게 그거 아니지 않냐 말이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불필요한, 꼭 필요하지 않은 돈을 추구하면서도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하면서 꼭 필요한 돈에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돈이라고 돈이라도 어떤 돈이냐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뭐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이제 160쪽에 있는 제7식이 있는 이유,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냥 한번 읽겠습니다.
전 육식은 끊어지거나 선악, 무기의 성품으로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제7식이 있어야 된다. 제7식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 행동을 하는데 행동을 하다 보면 선한 행동도 하고 불선한 행동도 하고 선불선도 아닌 행동도 하고 다 그러는데 그런 행동의 근본 드라이브, 동기를 주는 것은 제7식입니다. 1번 항상 불공무명과 함께하는 어떤 식이 있어야 된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리석음과 함께하는 그런 식이 있어야 된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리석음이 있어요. 본부중생이니까. 그럼 그 근본적인 어리석음이 우리 의식 속에 어디에 붙어 있느냐 할 때 제7식에 붙어 있다 하는 근본적인 어리석음이 사는 주소, 집을 정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근본적인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제 육식은 항상 변해요. 제 육식은 항상 생겼다 없어졌다 하고 어떤 때는 착한 짓도 하다가 어떨 때는 나쁜 짓도 하다가 뭐 이러면서 항상 변하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집이라는 근본적인 어리석음은 육식보다는 더 깊은 데 있다. 근데 팔식은 무기식이에요. 팔식은 선악이 없고 호불호도 없어요. 팔식은 행동이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냥 기록부예요. 기록부에는 뭐가 붙을 수가 없거든요. 기록만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어리석음이 붙을 수 있는 데는 육식과 팔식 사이 7식이다. 그것이 근본적인 어리석음, 아집이 뿌리 박혀 있는 곳이 필요하다. 그건 7식이라고 이제 자리를 정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따지고 헤아리는 놈이 있어야 된다. 사량하는 놈이 있어야 된다. 요게 육식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육식도 물론 따지고 헤아려요. 사량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육식, 우리 의식 밑에서 조금 더 많이 폭넓게 더 미세하게 따지고 사량하는 무언가 있다라는 거를 이때 1600년 전에, 그러니까 무척 세친이 5세기 사람이니까 1600년 전에 벌써 알아냈다는 겁니다. 이거 뭐 물론 이제 프로이트나 융이나 이런 사람들도 일부분은 알아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 얼마입니까? 1100몇 년 전에 벌써 이렇게 자세하게 다 알아냈죠. 그 다음에 무상정에는 7식이 있지만 멸진정에는 7식이 없다. 이런 것도 있고, 무상정은 그 외도들이 하는 선정입니다. 그 다음에 멸진정은 이제 우리가 수행해서 7식까지, 7식의 뿌리까지 뽑아버리면은 이제 멸진정이 되고요. 거의 이제 그 깨달음에 직전에 달른 거죠. 그 다음에 7식이 없으면은 아집이 성립되지 않는다. 아집이 있을 곳이 7식이다.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됐나? 22분이네요. 자, 그러면은 약간 보충을 하면은 그 7식이 아까 그 번뇌라고 했는데 사실 번뇌 그 자체는 식이 아니에요. 식이 만들어내는 정신작용이지. 그러면 식이 만들어내는 정신작용, 7식이 만들어내는 여러가지 정신작용이 선도 있고 불선, 악도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7식이 여러가지 번뇌를 만들어내는데 번뇌 자체는 식은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냐? 그거는 마음작용이에요. 마음작용. 그럼 식은 마음 그 자체라고 보고 마음작용은 마음이 나타내는 작용이라고 해서 식을 심 혹은 심왕이라고 하고 마음작용을 심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식에는 8가지가 있고 심소, 식이 나타내는 식이 만드는 작용에는 심소는 51가지가 있어요. 마음은 80가지 있으니까 8가지고 그 다음에 심소는 51가지라고 하는데 그 표가 그 책 191쪽에 이 책이죠. 이 책 191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이제 제법의 분류라고 해서 오위백법이라고 그래요. 그 화학 시간에 배우면은 그 세상의 원소는 92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92가지 중에서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뭐 이렇게 해서 또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유식 불교에서는 100가지로 나눴는데 100가지가 다시 5가지 큰 집단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오위라는 것은 폴더가 5개라는 얘기예요. 클래시피케이션이 5개 종류의 법, 엘레멘트, 구성요소, 존재의 모든 구성요소를 법이라고 했고 100법, 100가지의 존재의 구성요소인데 그것은 5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 해서 오위백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심왕과 심소, 심왕이 8개고 심소가 51가지고 그러는데 선이나 불선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51가지 심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도 다 51가지 심소에 들어갑니다. 번뇌와 이제 수번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심과 심소가 구분이 되고요. 그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그런데 참고로 그 오위백법을 얘기하려면은 또 이제 그 오온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온이라는 것이 아주 초기부터 불교의 가장 기본 교리로서 제법이 오온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은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초기 불교나 니까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네 몸은 너는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너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무하다라고 부처님이 강조하시는데 수없이 많이 반복되는 것이 이제 오온이죠. 그래서 오온은 아주 그 초기에 근본적인 이제 불교 교리인데 그러면 모든 것이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과 유식 불교에서 제법은 오위백법이다라는 것과는 뭔가 같은 내용이잖아요. 일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럼 다시 말해서 오온을 따져보면 오온은 색수상행식인데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이렇게 되는데 색은 물질이죠. 특히 인간에게 있어서는 육체죠. 그 다음에 수상행식 4가지가 다 정신작용입니다. 그 정신작용, 마음의 작용이죠. 수상행식 4가지를 마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마음 중에서도 수상행식, 식이 맨 뒤로 가 있어요. 그 식이 마음의 제일 코어, 본체죠. 제일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수상행 요 3가지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을 아까 우리 유식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게 심소가 되는 겁니다. 수상행이 심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식이 심왕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왜 그 순서가 색수상행식이냐 그런 얘기도 꽤 있어요. 그것은 아마 그 인간이 외계의 자극이나 변화나 접촉이나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인식하는 순서가 수상행으로 돼 있어서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수상행이 심소다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수상행을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수는 감각 느낌이고 상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사실 생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행은 의도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그 느낌이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수는 감각 맞아요. 그런데 이제 감각은 경근식 3,4화합이 돼서 촉이 생긴다고 하죠. 대상과 근, 인식기관과 그 다음에 의식이 거기에 붙어 가지고선 촉이 생기고 느낌이 생기고 느낌을 이제 우리 신체가 받아들이면은 그게 수가 되는 거죠. 마음이 받아들이면 마음 자체가 아니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마음에서 생기는 현상이 수지요.
그렇게 해서 그 느낌 초기 다임에 의해서 느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의도가 생기는데, 그 의도는 아 이거 좋다, 아 이게 나쁘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 이거 가려우면 어떻게 긁어야 되겠다, 아니면은 뭐 냄새가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다음에 좋은 것 같다 하면 내가 쫓아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의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의도를 행위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색, 수상, 행식 중에서 수상행 중에서 상은 뭐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상은 그러니까 그런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이런 거 아니죠. 생각은 이제 제육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다른 심소예요. 여기서 나오는 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느낌을 받아들여 가지고선 느낌이 어떤 의도로 가기 전에 어떤 일어남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캐치해서 부처님이 상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는데, 그거를 어떤 책에 보니까 그 김성철 교수, 동국대의 김성철 교수님 책에 보니까 감각, 지각, 자각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우리 인식의 과정이 감각을 느껴서 그 다음에 지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각을 해가지고선 이제 뭐 의도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가 감각이고 상이 지각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는가 하고, 이제 행이 자각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수상행을. 그래서 상을 지각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생각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소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 어디서나 마음이 가는 곳에, 식이 작용하는 것에 항상 덩달아서 같이 작용하는 심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것은 식의 일부분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심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언제 어디서나 작용하는 심소라고 해서 변행심소라고 합니다. 두루 변자죠. everywhere, anywhere, anytime. 언제 어디서나 작용하는, 마음이 작용할 때면 항상 같이 작용하는 심소라고 해서 그걸 변행심소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촉, 작의, 수, 상, 사 5가지입니다. 촉, 감촉, 다임, 예? 경근식 3사화합으로 해서 생기는 촉, 감촉, 요게 변행심소입니다. 항상 마음이 작용하면 항상 같이 작용해요. 그 다음에 작의, 요것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인데, 요것도 너무 미세한 부분에 어떤 의도가 일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뭐 저도 잘 못 느끼고 이거를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쨌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미세한 동기화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거를 작의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수상사는 아까 얘기했던 수상행식에서 수상행이 그대로 여기 수상사입니다. 여기서 사가, 생각사자가 오원에 있어서의 단일행자, 행에 그대로 해당되는 거예요. 촉작의 수상사, 이게 오변행심소인데, 그렇게 보면은 오원이란 것은 색, 물질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 심소들 다 지워버리고 가장 중요한 변행심소 3개, 그것도 이제 촉은 또 생략하고 아주 중요한 것만 압축해야 되니까, 그래서 색하고 수상사라는 3가지 변행심소 딱 들고 그 다음에 심왕, 식 하나 들고 해서 색, 수상행, 식 이렇게 5개로 최대한으로 요약 압축한 거죠. 그러니까 유식불교에서 얘기하는 오위백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부처님이 초기부터 말씀하셨던 오온, 색, 수상, 행식을 좀 아주 자세하게 펼쳐놓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